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공부는 잘 안 되죠? 공부는 잘 안 되는 거니까 왜 공부가 안 될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부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말 거.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겠다고 생각해 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열심히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입니까? 뭘 정리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결혼, 민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이나 결혼이 틀이 안 잡힌다. 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틀 잡으려고 하지 말고 틀 잡으면 부동산 학과를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집이 없으신 분은 이거는 수험생의 자세가 아닌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으셔야 돼요. 제 말 믿으시라니까요. 기출문제집 그거 얇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얇은 거. 그것만 계속 한번 보시라고. 그래도 불합격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만 보셔도 합격은 넘치니까 기출문제를 사서 계속 보시라고. 안 잡히면 우리는 기출문제 강의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을 사서 보시고 또 그래도 안 잡히면 그 기출문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게 답이에요. 다른 강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잖아요.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 저는 5개는 알고 있다고. 탄력성이 전부 다 10개라면 탄력성 내용이 그러면 저는 5개를 알고 있어. 제가 탄력성에 대해서 전부 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탄력성, 아주 전문적인 거, 경제학과 학자들만 알고 있는 거, 그런 것은 저도 일부는 알지만 일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탄력성을 5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가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다음에 2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추정이 된다고. 추정이. 예,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탄력성은 1이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거의 대부분 강사들이 1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다 풀고 가도 80점 이상이 나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사서 구입해서 보시라고 없으신 분들은. 자, 덩달아서 동영상까지 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고. 자, 이제 수업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서 해야 돼. 너희들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이 한 10만 원 한 거 아니죠? 그렇지. 커피 2잔만 아끼면 돼. 자, 그래요. 자, 오늘은 42쪽부터 해볼 겁니다. 42쪽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3편이 부동산 시장론이에요. 이 부동산 시장론은 지난주에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6꼭지 배운다. 첫 번째 시장의 기능과 특성, 두 번째 주택시장. 지난주에 효율적 시장이라고 기억납니까?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이제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먼저 했다고 세 번째. 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옛날 오빠들이 나와. 서양 오빠들이. 그래서 네 번째가 지대이론 나오죠. 다섯 번째가 도시공간구조이론, 여섯 번째가 네일리, 허프, 캔버스, 크리스탈러 이렇게 나오는 입지론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책론인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이제 개발론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순서를 오늘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효율적 시장에서는 지난주 다 공부했으니까 오늘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주택시장 그 다음에 여기 지대 입지론 이렇게 순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책 42쪽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서 애우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수업을 안 들으면 전부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봤을 때 좋아하는 글씨,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글씨, 그것만 공부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42쪽은 책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써놓은 거고 42페이지에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42페이지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런 거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배우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형태를 경제학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소리예요.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인 시장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그거 말고 하자는 소리야. 그럼 완전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1번부터 4번까지 나오는데 제가 2개만 써놨잖아요. 왜? 4개 다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선생님 2가지 필요합니까? 아니요, 2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상품의 동질성,
시장의 진입과 탈퇴의 자유, 그다음에 정보의 안전성, 이걸 외워버리면 이제 공부 분량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부를 한다고. 안정적인 시장의 조건, 시험에 나오면 머리 아래 싹 트는 거야. 머리 아래 싹 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럼 안정적인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보자. 부동산은 비싸죠? 그것을 고가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법적 규제가 있어요. 법적 규제. 제가 법적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농지법 이야기했거든. 농지법. 농지법을 보면 서울 사람들은, 서울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라남도에, 경상남도에, 제주도에 농지를 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비싸고 법적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 공급자는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됐을 때 완전 경쟁.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고가성이라는 특성, 법적 규제라는 특성 때문에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다. 그러면 시장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안정이죠.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리된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2번인가 출제해요. 그러면 X.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OX, X 이렇게. 그것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를 더 해봅시다. 상품의 동질성. 이 말은 모든 상품이, 거래되는 상품이 다 똑같을 때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런데 부동산으로 오면 개별성 때문에, 토지가 갖는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달라. 이걸 상품의 비표준화라고 그래. 그러면 상품은 이질적인 거야. 부동산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다. 이질적이다. 시장이 완전 불안전? 불안전. 자, 여기 이제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이게 반영된다고. 완전경쟁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이 다 똑같다. 상품의 동질성. 부동산 시장 왔더니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은. 그래서 다 다르다. 이걸 상품의 비표준화 이렇게 한다고. 자, 이질적이라는 소리지. 부동산 시장은 이질적인 상품이 거래된다. 그러면 동질적이 됐을 때 완전 경쟁인데 이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면 완전 불안전? 불안전.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어요. 시험 지문.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 끝난 겁니다. 아, 부동산 시장이 완전이냐 불안전이냐 봤더니 불안정인 시장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는 것까지 알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불안정인 시장이다 이렇게. 자, 이 안정인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된다.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비싸, 고가성, 법적 규제가 있어. 그럼 들어가고 싶어도 비싸니까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어도 법적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고, 나는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내가 다 사고 싶어. 그렇게 여유도 있어. 돈도 있다고. 왜? 이상해요? 제주도에 있는 모든 땅을 내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니까. 나는 유효수야.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있다고. 그런데 법적으로 나는 제주도에 있는 땅을 못 사는 거야. 농지를 못 사는 거야. 땅을 살 수 있지만 농지는 못 사는 거라고. 주소지가 서울에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법적 규제 때문에 내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진입과 탈퇴가 자유스럽습니까? 자유스럽지 못하다? 못하지. 곤란하지. 그럼 이렇게 나오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이 고가성이라는 특성, 법적 규제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다. 됐죠? 그러면 시장이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한 시장이 된다. 이렇게. 자, 결론은 여러 가지, 4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 예를 들었는데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고, 부동산은 부동산이 갖는 개별성, 고가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해진다. 그걸로 끝이라고. 그 밑에 넓혀보기 나왔는데 그것은 공간이 남아서 그냥 넣어놓은 거야. 여기다가. 공간이 남아서 볼 필요 없어.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 필요 없어. 자, 그 밑에 2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 나왔습니까? 이 기능도 시험은 아주 가끔씩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런데 틀린 말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역할이야, 역할.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의 역할은 목요일 날 여러분하고 만나서 부동산학을 이야기하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은 여기 앉아서 계속 열심히 듣는 거야. 수업 끝나고도 집에도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게 역할이야. 가서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언니 있잖아 어쩌저쩌 이게 역할이 아니라고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을 망각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오늘 역할을 잘못했다. 그것을 실패했다고 그래. 실패. 제가 오늘 수업을 대충 하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른다고. 언니 오늘 결혼식 이상하지? 예전하고 달라. 좀 기분 나쁜 일 있나 봐. 그건 제가 실패한 거야. 실패.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면 알 수 있어. 눈을 자주 감고 있다든지 이러면 실패한 거라고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 말이 지금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시장의 기능이 있는데 시장의 기능은 역할이야.
부동산 시장의 역할. 자, 1번 빼고 2번부터 모든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가격. 그러니까 옷 시장은 옷의 수요 공급으로 가격 결정되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 결정하는데 이걸 부동산학자들이 가격을 창조한다고 그래. 창조. 뭐 부동산학 책이 뭐 성경책이야. 무슨 창조는 창조야. 뭐 신세계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학자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창조한다고 한다. 부동산학자들이. 그냥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면 될 텐데 부동산 가격을 창조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시험은 이제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격을 창조한다고 하면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겠죠. 자, 책 보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왼쪽에 타이틀을 써놓고 오른쪽에 설명 나오죠? 그 설명을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가격을 창조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OX? O. 또 한 번은 부동산 시장은 매수인 제한가격과 매도인 제한가격 접점에서 가격 결정된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O입니다. 그 말은 가격은 매수인하고 매도인을 만나서 서로 제한한다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매도인이 얼마에 사라 이렇게 한다고. 매수인한테 10억에 사라. 이게 매도인 제한가격이에요. 매도인이 지금 제한하는 거라고. 그럼 매수인이 제한할 수도 있어요. 나 그거 10억에 안 사고 9억에 사고 싶어요. 그런다고. 그럼 매도인 제한 가격은 10억, 매수인 제한 가격 9억. 그럼 가격이 성립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매도인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 9억 5천. 매도인이 그러니까 5천 깎아주고 9억 5천.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래요. 그럼 제가 9억 5천에 살게요. 그럼 매수인이 제한한 가격 9억 5천. 매도인이 제한한 가격 9억 5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소리야.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 접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자, 책은 좀 더 복잡하게 해놨어요. 복잡한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복잡해놓고 부동산 가격은 매수인 제한 가격과 매도인 제한 가격 접점에서 가격 결정된다. 됐습니까? 반드시 책 보고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지문 본다는 거. 43쪽 세 번째 기출지문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됐습니까? 그렇지. 가격이 창조된다고 했으면 내가 이 지문 안 쓰려겠어. 가격이 형성된다고 써놓은 거야. 창조는 무슨 창조야. 가격이 형성이지 이렇게. 자, 정보 제공이 시험에 안 나와. 여기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4번이야. 4번. 모든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매수인, 매도인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 물건을 사고 판다를 학문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고 그래. 자원을 배분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뭡니까? 부동산. 토지 시장에서는 자원이 토지. 그러니까 토지를 배분하고 부동산을 배분하는 거야. 토지가 공간이야, 공간. 우리는 토지가 공간이라고 배웠잖아요. 토지가 공간이라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부동산의 개념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기술적 개념 내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자, 위한. 그래서 토지가 공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도 한번 봤잖아요. 햄버거.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 기억납니까? 이게 햄버거지 뭐야, 햄버거. 이때 배웠잖아요, 이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공간을 사고 파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내는 거야, 시험을. 자원을 배분한다. 공간을 배분한다. 이거는 토지를 사고 판다 이런 소리 얘기해. 토지 사고 판다. 근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고 불안정인 시장이 있었는데 이 완전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완전경쟁 시장은 세계만 있는 거야.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완전경쟁 시장이 되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자원 배분이 매우 효율적이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그러면 불안정인 시장은 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일까?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원 배분을 한다. 그런데 그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다. 그걸 시장의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장의 실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을 출제할 때 아주 간단하게 내면 부동산 시장은 자원을 배분한다. 그러면 O. 부동산 시장은 공간을 배분한다. O. 여러분이 302호에 산다. 그 공간 덩어리가 302호가 여러분에게 배분된 거라고, 배분. 그게 이제 공간을 배분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을 내면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여기까지 OX. O.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OX. X. 자원 배분을 한다. 하는데, 그런데
비효율적이다 그 말이야. 됐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이런 뜻이야.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는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지? 여러분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자원을 배분한다고. 다만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점수는 안 올라간다. 공부가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자원 배분에 대해서 시험 지문에 여러 개 낼 수 있다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O.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X. 부동산 시장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다. O. 부동산 시장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원인이 된다. OX, O. 그런 식으로. 자, 교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양과 질을 조정한다. 이게 수요 공급 조절한다 이렇게 하는데 양과 질을 조정한다 이 말은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다 재건축, 재개발해서 질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24평 아파트가 아니라 2명 살면서도 33평은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양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양과 질을 조정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소득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이거 2명이 살면서 33평 아파트 사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국민들의 의식순위 이렇게 팽배해진다면 그럼 33평 아파트가 24평 아파트로 다 간다고. 그때는 24평 아파트가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지고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그런 것들이 양과 질을 조정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요. 여기 가격 창조, 그다음에 자원 배분, 이거 중요성이 없음. 자, 1번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한다. 하곡동에 이 토지가 있다. 지금 낮이다. 근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럼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공업용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거는 하곡동의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럼 하곡동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아파트가 매우 부족하다. 그럼 아파트를 계속 건축하고 있다면 이 토지는 아파트 부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토지의 이용 형태,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토지용 형태를 결정한다고 그래. 그럼 여기도 지문은 딱 두 가지야. 부동산 시장은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OX, O. 자, 여기서 이제 부수인 설명. 그럼 이 토지 이용 형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토지에 대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이용한다고. 이 토지에 대해서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냈다. 그럼 상업용 이용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용은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OX, O. 자,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자, 43쪽에 첫 번째 기출지문으로 갑시다. 첫 번째 기출지문,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됐습니까? 이 정도.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지문까지.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됐죠?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여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OX, X.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가자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중요성이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할 건데, 자, 칠판에 봤던 8개 써놨습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1번 추상적 시장, 구적 시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징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이번 순환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 시장이 갖는 특별한 성질이야. 이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특징, 특성. 특징, 특성. 부동산 시장이 옷 시장하고 다른 점이야. 그럼 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특별한 성질을 가질까? 그것은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 부동산의 특성. 여러분하고 이번 순환 들어와서 부동산의 특성 아주 진하게 공부했잖아요. 부동성 그러면 지역이 나오고 임장활동이 나오고 예부효과가 나오고 다 했어 그때.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나왔다. 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모든 게 지역적으로 된다. 그래서 2번 국지적 시장,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지역적으로 모든 게 달라진다.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 경기 변동 모든 게 달라진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야. 근데 요즘 잘 안 나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지역별 부분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자, 됐고. 3번은 B자가 나왔습니다. B자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뭐 나옵니까? 개별성.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상품이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그럼 상품이 다 다르다? 비표준화. 시험은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이렇게 낸다고. OX, X. 표준화를 곤란하게 만든다. 비표준화. 그럼 상품이 다 똑같을 때 완전 경쟁인데 상품이 다 다르니까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시장의 비조직성은 이어지는 말은 안 나와요. 시장의 비조직성은 유통구조가 없다는 소리야. 근데 시험은 부동산 시장은 조직화가 영위하다. 조직화가 영위하다. OX, X. 거래 비공개성. 어느 조건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떠들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거래 비공개성. 그러면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부동산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6번인가 7번인가 나와서 가장 많이 나왔죠.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했다. 가격은 올라간다. 근데 공급이 바로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나 버린다. 그래서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이 5번인가 나오고 한 번은 장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시킨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OX, X 단기적으로만 가격 왜곡시킨다. 5번 정부의 과다한 규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기능이 떨어져요. 시장은 스스로 맡겨놓으면 조절되는데 정부가 개입은 시장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 가격을 왜곡시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이 왜곡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분양가 규제야. 우리 서울에 시장 논리에 맡겨놓으면 분양가가 1,000만 원인데 평당 1,000만 원인데 정부가 700만 원 규제했습니다. 그럼 정부가 규제해서 분양가를 700만 원으로 왜곡시키잖아요. 이걸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킨다 그래요. 6번은 뭐 중요성이 없죠. 팔라고 내놓으면 잘 안 팔린다. 단기거래 곤란성, 매매 기간의 장기성, 환금성, 현금화 홀로 가격 곤란다. 환금성이 낮다. 자, 지난주에 배웠죠?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다르다는 소리야. 이 건물에 대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정보가 다르다. 자, 제가 이 건물의 매도인이야. 주인이고 여러분은 매수인이야. 이 건물에 결정적인 하자가 하나 있다. 근데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 주인은 알고 있지만 매수인은 모른다. 그러면 그 하자 때문에 이 건물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적정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만약에 10억이라고 합시다. 하자가 없었다면 15억이야. 근데 하자가 있어서 10억이야. 적정 가격이. 근데 매도인은 하자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매수인은 하자를 몰라. 그래서 매도인이 제한한다고. 매도인 제한 가격이 얼마냐면 15억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건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매수인이 뭐라 하냐면 매수인이 역으로 제한하는 거야. 매수인이 그거 한 13억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인이 고민하다가 통 크게 좋아요. 좋아. 그러면 13억이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3억이 거래되는 거야. 그러면 매수인이 이 건물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13억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고. 그러니까 매수인이 하자를 몰랐으니까 13억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가 비대칭적이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이 정보가 다르니까 잘못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소리야. 잘못된 가격이. 그래서 가격을 왜곡시킨다. 왜곡 현상. 책에는 없어. 책에 가격 왜곡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책 지금 몇 페이지하고 있냐면 44쪽. 정보의 비대칭성. 거기 가격 왜곡시킨다는 말은 없잖아요. 예, 그 가격 왜곡이란 말은 없습니다. 자, 그래요. 쓰실 분은 한번 써보시라고 여기다가 가격 왜곡 이렇게. 선생님 어디다 써야 되는데 주택시장으로 써진데 바로 위에다 쓰면 돼. 동그라미 3번하고. 실제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왜곡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가격 왜곡이라는 뜻 아시겠죠? 잘못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격 왜곡이란 말이 지금 칠판에 3개나 나왔습니다. 3개. 가격 왜곡.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왜곡 이런 말 나오면 거의 옳은 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가격 왜곡.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죠. 이렇게.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의 특성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외우시면 안 되고 늦게 와야 돼.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걸 다 외우면 그럼 다른 것도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울 겁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에게 쓰세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쓰세요. 그러면 외워야 되지. 그렇게 나한테 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집을 보잖아요. 그럼 다른 어떤 문제집을 보더라도 뭐 우리 학원에서 내는 뭐 우리 박물관에서 내는 학원, 다른 데서 내는 학원, 다른 데 내는 학원 책을 보더라도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다 하급이라 그래요. 문제가 하급. 상중하면 하급. 실제 기출 문제들도 강사들이 보면 이거는 하급 문제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급 문제를 갖다가 막 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요즘은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긴 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냈다고. 부동산 시장. 요즘은 부동산 시장을 내는데 효율적 시장하고 같이 엮어서 낸다고. 지난주에 배웠던 효율적 시장하고 예전에는 효율적 시장 안 내고 단순히 이것만 냈었다고. 이것만. 근데 요즘은 이거 안 내고 이건 나오긴 나오는데 한 지문 2개,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지문 3개 이렇게 같이 엮어서 낸다. 그러니까 이걸 막 외우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 여기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1번, 2번 설명할 건데 혹시 시장의 실패 원인 기억납니까?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시장의 실패 원인 제가 암기하라겠는데 정책론에 가면 시장의 실패를 배운다고. 시장의 실패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를 제가 외우라겠다고요. 자, 1번 시장의 불안전성, 2번 규모 경제, 가로 열고 비용 체감 산업, 3번 공공재,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무임승차, 4번 예부 효과, 5번 정보의 비대칭성. 기억이 없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다. 어쩌자는 소리입니까? 너는 누구고 나는 어디 있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책 63쪽 하단부부터 해서 64쪽 상단까지. 이거 시장의 실패 원인은 외우셨나겠죠? 외우셨다. 시장의 실패 원인을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출제한다고.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 자, 한번 보고 갑시다. 63쪽 가서. 오늘 가서 외우세요. 시장의 실패 원인. 불안정 경제, 규모 경제, 가로 열고 비용 체감 산업. 넘기면 그러면 예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부 효과는 2개.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그 밑에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나왔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자,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실패 원인이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원상태로 44쪽 오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작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3문제를 출제하는데 이제 이런 걸 냈었다고. 이런 거. 자, 쓰지 마시고요. 그 옆에 기출지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44쪽 기출지문 마지막에 기출지문 봐봐요. 부동산 시장은 대체가 불가능한 제약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데 나왔죠. 자, 지금 제가 그걸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공매가 뭐냐면 공매가 주식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주식이 내가 없어요. 내가 현대자동차 주식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현대자동차 주식을 빌려서 팔고 그것을 갚아주는 거. 이걸 공매라고 그래. 자, 여러분이 현대자동차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저는 현대자동차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한 주만 빌려줘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것을 팔아.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에게 현대자동차 주식 하나 갚아주면 돼. 이걸 공매라고 그래. 그러면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상품이 있어야 돼. 똑같은 상품. 제가 여러분의 물건 하나 빌려서 팔고 다시 갚아줘야 될 때 그 물건을 갚아줘야 돼. 그 물건. 똑같은 물건을. 그러면 공매가 되려면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현대자동차 주식은 다 똑같잖아요. 주식은 다 똑같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매가 이제 발생한다고. 어느 때 공매가 발생하냐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공매가 발생해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자,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빌려. 현대자동차 주식이 지금 10만 원의 주가가 만약에 한 주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주를 빌려요. 그럼 제가 10만 원을 이제 빌렸죠. 10만 원 산 게 아니라 빌린다고 빌려. 그러면 빌려서 그걸 팔아. 팔면 제가 10만 원 벌었죠. 10만 원 제가 들었잖아요. 그 다음 날 현대자동차 주식 가격이 2만 원이 떨어져. 8만 원이 되는 거야. 8만 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 그리고 여러분들 갚아줘. 그러면 하루 사이에 제가 얼마 벌었어요? 2만 원. 이걸 주식의 공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사람 거 빌려서 팔고 갚아주는 거. 근데 내년에 갚아주면 안 돼. 짧은 기간에 갚아야 돼.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3일 후에 갚아줄게, 이틀 후에 갚아줄게 이렇게 한다고. 그럼 공매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똑같은 물건을. 그런데 부동산은 다 달라.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해. 개별성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이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근데 부동산은 다 다르다.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 똑같은 상품이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만약에 똑같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공매는 힘들어져. 왜 그러냐면 공매는 똑같은 상품이 있어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 만약에 똑같은 상품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공매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공매는 원을 빌렸다가 빠른 시일 내에 갚아줘야 돼. 그런데 부동산은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에요. 단기 거래 곤란성.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부동산 하나 빌렸다. 그래서 팔았다. 그러면 갚아줘야 되죠? 근데 팔라고 내놓을 때 잘 안 팔린다는 소리야. 단기 거래 곤란성.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안 팔리니까 내가 빌려서 팔고 갚아준단 말 이런 건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시면 돼. 그 원인은 부동산이 갖는 개별성, 비대체성, 단기 거래의 곤란성 때문에 공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굳이 쓰실 분은 이제 공매에 써볼 건데 부동산 시장은 공매가 곤란하다.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성이다. 개별성 때문에 비대체성. 또 하나는 단기거래 곤란성. 이것 때문에 공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작년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공매가 여러분에게 공매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공매가 영위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걸로 끝. 자, 기출지문. 자, 쓰실 분은 쓰시고 기출지문 보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마무리할게요. 자, 빨리 쓰세요. 쓰실 분은. 자, 썼는데 집에 가서 보지도 않지만 안 쓰면 불안하니까 뭔가 써봐야지. 예? 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집에 가서 봐야 되겠다.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안 봐지잖아요. 공부하는 힘들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굳게 마음을 먹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 순간 친구한테 톡이 오지. 오늘 한번 볼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예? 친구가 톡 오면 오늘 공부해야 된다.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좋아. 기분 좋아. 이렇게. 반대 현상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수업 오기 싫을 때 누군가가 불러주면 좋을 텐데 아침에 하나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건데. 자, 44쪽 갈게요. 44쪽 기출지문. 진입장벽의 존재는 진입장벽이 부동산 시장의 진입장벽. 그 부동산 시장의 진입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싼 거, 고가성, 법적 규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OX? 오잖아요. O.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되냐? 아니, 완전 경쟁. 그런데 부동산은 비싸고 법적 규제 때문에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죠. 그게 진입장벽. 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 강서구는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근데 강동구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분 시장별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 전체 시장이 있는데 강동하고 강서가 부분 시장이라고. 부분 시장별로 수급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수급 조절이. 그러니까 강서구는 남아도는데 강동구는 부족할 수 있고 강북구도 부족할 수 있고 이걸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똑같을 때가 균형이야. 그러면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많으면 그게 불균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그게 이거잖아요. 가단 정부 제한. 가단 정부의 규제. 이거. 공적 규제는 시장 기능을 뭐한다? 왜곡시킨다.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의 거래 비용이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을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비싸니까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수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럼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수면 시장이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해진다. 자, 마지막은 이제 공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자이기 때문에 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OX, X, 공매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제 주택시장으로 갑시다. 주택시장은 주택시장의 특성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러니까 44쪽에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거고 45쪽에 가면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 아주 중요한 것처럼 표로 만들었는데 중요성이 없습니다.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다 하면 하나 씁니다. 하나만. 그러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다.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것은 수요입니까? 소요입니까? 수요. 근데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다. 그것을 소요 그래요. 소요. 자, 이거 봐요. 주택의 수요는 두 개는 다른 말이랑 하나 기억하시고, 주택의 수요는 내가 살 의사 있다. 주택에 살 의사 있다. 그 다음에 돈도 있다. 지불 능력이 있다. 이걸 수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효수요. 유효수요가 수요죠. 자, 그러면 주택의 소요는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 주택의 소요는 내가 살 의사는 있지만, 근데 엔소 같은 돈이 없다. 지불 능력이 없다. 지불 능력. 이걸 주택의 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다. 우리 시험은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소요는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유효수요.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효수요가 수요고, 소요는 돈이 없는 사람 없는 거. 그것을 주택의 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주택시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뭡니까? 주택 여가 현상하고 주거분리. 주택 여가 현상과 주거분리. 자, 그러면 주택 여가 현상부터 나왔는데, 예전에는 주택 여가 현상이 더 잘 나왔어요. 예전에 여가 현상이 잘 나왔는데 요즘은 주거분리가 잘 나와. 주거분리. 주거분리가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두 개를 통합해서 내. 통합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따로따로 냈다고. 예전에는 한 12, 1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주택 여가 현상을 냈다고.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어쩌다 보면 지문 넣어주고, 그러다가 최근에 한 5, 6년 그 정도 오면, 5, 6년 전으로 오면 주거분리를 주로 내. 주거분리를. 근데 최근에는 두 개를 묶어서 주택 여가 현상과 주거분리 이렇게 내고 있다고. 작년에도 주택 여가 현상과 주거분리를 묶어서 시험에 출제했지.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여가 현상부터. 주택 여가 현상은 최근에는 요 개념도 내지만 틀린 말 안 만들고,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를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가? 요거 물어보다가 작년에 약간 어려운 문제를 이제 물어보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여가 현상 개념. 자, 순서로 번호부터 붙어서 여기 1번 소득 상위 계층에 사는 고가주택. 자, 1번.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2번 노후화돼. 주택이. 노후화되면 3번 고소득자는 떠나. 고소득자 떠나면 빈집, 공가 현상이 발생해요. 공가 현상. 이 빈집에 저소득자가 들어와. 그것을 침입했다고 그래. 침입. 그럼 이제 이 빈집에 4번 저소득자가 유입. 저소득층 유입됐다. 유입. 이렇게 되는 것을 고소득층이 살다가 저소득층이 살게 됐다. 이걸 하향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향여가. 그럼 저소득층이 살다가 이게 계속 저소득 사는 게 아니라 5번 이게 재건축됐다. 그럼 재건축되면 이제 저소득자는 떠나고 고소득자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고소득층 사형으로 바뀌어. 사형으로. 그러면 저소득층에 살다가 재건축돼서 고소득층 사형으로 바뀌었으면, 그러면서 소득 하위 계층에 살다가 소득 상위 계층으로 이제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럼 하에서 상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무슨 여가? 상향여가. 상향여가. 이게 끝이야, 끝. 주택 여가 현상. 최근에 출제된 이게 끝이라고. 그럼 주택 여가 현상의 개념은 고가주택이 주택이 질적수익이 바뀌어서 노후화돼서 질적수익이 바뀌어서 주택이 이용 주체가 바뀌는 거야. 고소득자가 살다가 저소득 계층이 살다가 다시 고소득층이 살고, 이게 또 노후화되면 저소득층이 유입되고 계속 순환한다는 소리야. 순환. 그래서 주택 이용화 현상은 주택의 질적 변화로 인한 이용 주체가 변하는 주택 순환 현상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예.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왔던 거. 저기 공가가 빈집이야, 빈집. 여기 빈집이 없다면 다 고소득자가 살고 있다면 저소득자가 들어올 수 없죠. 그러면 여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가의 발생은, 빈집의 현상은 주택 여가의 중요한 요소다. 됐습니까? 우리 시험은 공가는 주택 여가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출제했다고. 그러면 OX, X. 빈집이 있어야만이 주택 여가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리야. 자, 개념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여가 현상은 두 가지가 있다.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 하향 여가는 밑으로 향했다는 소리. 밑으로, 아래로. 그럼 뭐가 아래입니까? 소득 상위 계층이 살다가 위에 상. 이걸 고소득층 상이라겠지.
노후화돼서 소득 하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 한다? 하향여가라고 한다. 그럼 하향여가는 왜 발생했을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래.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자, 갑자기 저소득 계층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서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상향여가. 상향여가는 반대. 소득 하위 계층에 살던 주거지역이 주택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소득 상위 계층으로 바뀌는 거. 이걸 상향여가. 위로 향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왜 상향여가 발생했을까?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저가주택을 포기하고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상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에요.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 아주 허름한 주택에 살진 않잖아요. 그럼 허름한 주택을 포기하고 그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죠. 그럼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으로 상향여가 발생한다. 됐지요? 책에 보면 하향여가 옆에 능동적 이런 말 나왔죠? 다 필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고 그냥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주택 이용화 현상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중요한 내용 끝났는데 작년에 이거 좀 약간 어려운 걸 냈습니다. 이거. 그러면 주택 이용화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주택 이용화 현상은 상향여가, 하향여가 있잖아요. 그럼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그럼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로 바뀌거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럼 주택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지.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그다음에 봉촌동 있잖아요. 봉촌동. 봉촌곡이 넘어간 거. 예전에 봉촌곡이 넘어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달동네 있거든요. 거기 지금 다 아파트처럼 바뀌었잖아요. 그럼 주택의 공급이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증가하죠. 증가. 아파트가 생기는 순간, 아파트가 높여가는 순간 주택의 공급이 얼마나 증가한대요. 그렇지? 그래서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자, 작년에 여기에 답이었어요. 이제 이게. 자, 그럼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럼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그럼 여기 고소득자에 살던 이 주거지역이 고소득 계층을 살던 주거지역이 저소득 차용으로 바뀌었다고. 저소득 차용으로. 그럼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저가주택, 저소득이 사용하는 주거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증가하는 거지. 증가. 여기 고소득층이 살다가 떠나고 이걸 저소득층이 사용한다면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저가주택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작년에 이걸 감소라고 했다고. 감소로. 그래서 답이 됐죠. 자, 이게 주택 이용화 현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해 볼까요? 주택 이용화 현상의 개념은 주택 순환 현상이다. 공가의 발생을 필수 요소로 한다. 빈집이 있어야만이 이용화 현상이 발생한다. 하향여가, 상향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개념은 잘 아셔 이제. 하향여가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다가 저소득층으로 밑으로 떨어졌다. 이건 안다고. 하향여가는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입니까?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입니까?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상향여가는 재건축, 재개발. 상향여가는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소득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게 상위 계층으로 사용으로 바뀌는 거. 그 왜 그랬을까?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 증가인서다. 이게 상향여가 1번 개념하면 다 맞춘다고. 근데 이거 주는 순간 여러분이 헷갈려 한다고. 그럼 상향여가는 달동네가 그러면 고가주택 지었다. 됐다. 그럼 달동네 저가주택 수요 감소했구나. 그럼 고가주택 됐다.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했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주택 이용화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의 질적 수준이 개선된다. 그다음에 주택의 공급이 증가한다. 하향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저가주택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됐습니까? 네. 자, 45쪽 마지막 기출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기출지문. 주택 하향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OX, X 증가하게 된다. 되셨지요? 예.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46쪽 볼 겁니다. 46쪽에 불량주택이란 말 나오네요. 불량주택. 불량주택은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출제하고 최근엔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 불량주택의 문제가 이제 출제됐었습니다. 이 불량주택이 나오면 지문 딱 하나예요. 이 불량주택은 아주 허름한 주택.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 아주 허름한 주택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물어봐. 불량주택이 뭡니까? 그거 안 물어봐.
그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주택시장이 잘못해서 아주 허름한 주택이 존재할까? 그것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러면 왜 불량주택이 존재할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불량주택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택시장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 불량주택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야. 시장이라는 것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고가주택이 가야 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저가주택이 가야 되고, 그럼 시장에 불량주택을 국가가 보기 싫다고 해서 다 철거해버린다. 다 철거해버리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디서 자야 돼? 텐트 치고 자야 돼? 그렇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량주택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한 거, 시장이 자원배분을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불량주택이 공급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결국은 불량주택은 시장이 실패 때문에 발생합니까? 소득 때문에 발생합니까?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불량주택이 보기 싫어, 국가가. 그럼 불량주택이 보기 싫으니까 국가가 전부 다 철거해버려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전부 다 철거해버리면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불량주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소득 수준을 높여버리면 돼. 우리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럼 스스로 불량주택에 살지 않는다고. 그 불량주택 다 떠나겠죠? 그럼 불량주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내용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기까지 좀 하게요. 불량주택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다. OX, X 이렇게 있는다. 불량주택은 시장의 실패의 산물이다, 이렇게 된다고. 시장이 실패의 결과다. OX, X. 그게 아니라는 소리야. 소득의 문제라는 소리예요. 소득이.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불량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의 산물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주거분리로 갑시다. 주거분리는 소득 차이로 인해서 주거지역이 잘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에 나눠지는 것을 말한다. 주거분리. 최근에는 이렇게 출제해요.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말한다. OX, S. 소득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이렇게. 자, 원인은 소득. 그 다음에 여관상 예부효과인데, 이제 여관상과 예부효과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인근지역, 근린지역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다. 그 25개의 구별로 잘 사는 구가 있고 못 사는 구가 있는데 가장 잘 사는 구는 강서구다. 맞습니까? 가장 못 사는 구는 양천구다. 양천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그래요? 네, 취소. 잘 사는 못 사는 분은 취소. 가장 못 사는 구는 강동구다. 강동구는 안 계시죠? 강동구는 안 계실 거야. 네? 그게 도시 전체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리야. 네? 그러면 요 인근지역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근지역은 그냥 같은 구라고 생각했죠. 같은 구. 우리 강서구에도 잘 사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못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그럼 강서구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는 무슨 동네? 그것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대부분 강서구에 있을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됐어. 자. 이거 20회 이후에 이게 답이 3번이나 돼요.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적인 현상이지 인근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OX, X 이렇게. 자, 이제 내용이라고 나왔는데 어차피 내용이 나오면 내용이 답을 잘 되진 않아요. 내용이 답이 되지 않는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요. 이거. 자, 내용하고 요 4번의 내용하고 5번하고 같이 연결됐어요. 자, 그림 하나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 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그리지 말라고. 걔 옆에 그림을 그렸다고 보니까 또 책에 있네. 그것도 볼펜으로 빨갛게 그려버렸어. 지우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리십시오 할 때 그때만 그려. 오빠 말 좀 들어줘. 이렇게. 오늘 처음에 수업하기 전에 제가 뭐라 했어? 기출문제 계속 보라고 했잖아요. 기출문제 계속 보라고. 오빠 믿어도 돼. 이렇게. 자, 여기 고가주택 지역이고 저가주택 지역이야. 선생 네가 오빠인 것 같아. 오빠요. 키 작아도 오빠는 오빠요. 그러니까 오빠 말 믿으라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소득수익이 높아지면 그러면 주택을 이용한 사람들은 정해의 물가를 추구합니까? 부의 물가를 추구합니까? 정해의 물가. 그러니까 소득수익이 높은 사람들은 정해의 물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속지역으로 온다고요. 이 고가주택 지역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그것을 정의 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정의 예부 효과. 그럼 부의 물가는 서로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 거라고. 그럼 저가주택 지역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나쁜 영향을 주고받죠. 끈끈한 정은 있을 수 있죠. 반론에는 바로 옆에 순이 엄마, 누구 엄마, 밥그릇 몇 개 이건 다뤄.
끈끈한 정이 흐를 수는 있지만 끈끈한 정이 그게 정의 일부권 아니라고. 정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나쁜 영향, 주택 가격이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다 허름한 주택이니까 이걸 부의 예부 효과를 한다고. 그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부의 예부과를 피해서 정의 예부를 추구하러 온다고. 그런 과정에서 주거분리가 발생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주거분리의 발생 원인은 예부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예부 효과라고 직접적으로 명칭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주거분리는 주택의 이용자가 정예부 효과를 추구하고 부예부 효과를 피하려는 동기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 뭡니까? 있습니까? 오, 됐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눈만 크기 때문에.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다겠죠? 눈 뜨고. 비가 오니까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 사람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은 여러분 생각 안 해. 자, 그러면 정예부가 부유가 발생하고 여기 이제 경계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경계지역 부분에, 이 부분에 땅값 잘 물어보네. 땅값. 이 지역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여기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어떻게? 경계 인접한 고가주택지역. 경계 인접한 고가주택지역.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 그래요. 그러면 경계에 인접한 고가주택지역은 같은 고가주택지역에서 사이드 있는 거라, 사이드. 그래서 사이드에 있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할인거래 된다고, 할인거래. 봐요.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지역. 그게 지금 여기라고, 여기. 예? 자, 반면 저가주택지역인데 경계에 인접했다. 이 말은 저가주택지역인데 고가주택이 가깝게 있다는 소리야. 그럼 고가주택에 가깝게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저가주택에 비해서 땅값이 조금 높아진다. 할증거래된다.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 지역 할증거래된다. 근데 이 표현을 고가주택에 인접한 저가주택 이 표현을 경계에 인접한 저가주택 지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이 내용에서 고비와 저가를 할 건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한 거야. 이게 나오면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여기가 노후화되면 고가주택 지역이 노후화되면 주택의 이용자들은 주택의 소유자는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수선 개량을 할 것인가? 수선 개량 여부를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럼 어느 경우에는 수선하고 어느 경우는 수선하지 않고가 나온다고. 무조건 돈 되면 수선하는 거야. 돈 되면. 그럼 돈 되면 수선한단 말은 수선 개량 비용이 만약에 2천만 원 들어가는데 수선 개량했더니 주택의 가치가 증가해. 주택 가치 증가분, 주택 가치 상승분이 나온다고. 이게 5천만 원이 된다고 해봐요. 2천만 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가치 증가는 5천만 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선할까 안 할까? 해야지. 수선 개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계속 고가주택 지역이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야.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자, 근데 반대 현상이 발생해. 수선 개량 비용, 수선비라고 줄여버릴게요.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을 비교했더니 수선비가 더 높아져. 수선비는 2천만 원 들어가는데 가치 증가는 5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수선하지 않죠. 수선 개량하지 않고 고소득자는 좀 있으면 떠나. 고소득자가 떠나고 나면 거기에 빈집 공가가 발생해요. 공가. 아까 주택 이용화 현상에서는 공가가 필수 요소라겠죠? 그 빈집이 발생하면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온다고. 여기 분명히 고가주택 지역에서 저소득자가 들어와. 저소득자가 들어오는 것을 뭐라 한다? 침입.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거야. 침입. 애구가 침입했다 하잖아요. 애구가. 예? 애구의 침입. 그 애구를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머리 이상한 머리 다 잘라버려야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즘 계속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지 책을 보면 이미 역전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한일 역전이.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앞서간다 하더라고. 20년 전에 세계 20대 기업에 일본이 16개 들어가 있었어요. 15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2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세계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한일 역전은 시작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자료들을 보면 따라올 수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따라올 수가 없다. 자동차는 아직까지 뒤져 있다고 하더라고. 자동차가. 근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10년 이내에 한국의 현대 자동차가 일본의 토요타인가요? 토요타를 따라잡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만 되면 선박 이미 추월했고. 선박 이미.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우리한테 역전된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뭘 안 준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뭘 안 준다고 했죠, 우리한테. 뭐 안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막 큰 같은 거 했잖아요. 그게 또 역전의 계기가 마련했다는 거지, 그게. 그 일본에서 그거 안 줬는데 우리가 다 개발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이 이미 시작됐죠. 자, 우리가 친이바로 갑시다, 친이바로. 이렇게. 대마도 주락해야 돼요. 대마도 내놔 그래야지. 자, 이 침입의 결과 이 지역이 고저소득자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것을 침입이 이제 들어왔어. 저소득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속 저소득자가 들어온 거야. 이걸 도미노 현상이라든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저가주택지역으로 바뀌어요. 이 지역을. 그것을 천이라고 그래. 천이 계승됐다. 이렇게 한다고. 천이 계승되면 천이 됐단 말은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바뀌었다. 그럼 여기는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어. 그럼 무슨 여가입니까? 하향여가 현상이다. 하향여가. 자, 여기서 지문이 3개 나온다고. 여기서 지문 한 4개 정도 나온다고 봐요.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공가의 발생은 여가 현상이 필수적 요소이다. OX, O. 친입과 천이 개성으로 여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OX, O. 됐습니까? 자,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친입, 천이 개성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 OX, O. 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인가 하향여가인가.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상향여가라는 말은 안 나와.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이 고가주택 가는 게 상향여가야. 그럼 고가주택에서 상향여가는 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시험 지문에 고가주택에서 뭐 수선비가 어떻고 가치증방이 어떻고 막 나와. 끝날 때 마지막에 상향여가. 그럼 보지 마.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봐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그래서 뭐라고 쭉 나온다고. 마지막에 상향여가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뭐라고 나오고 하향여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럼 무조건 오라 하면 안 돼. 무조건 오라 하면 안 되고, 봐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증가율이 더 크다. 그러면 상향여가,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용이 더 클 때, 하향여가야. 그걸 고비하라고 한다고. 고비하는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하향여가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고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 나오면 OX, X고,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O로 보는 거야. O. 근데 무조건 O가 아니라고. 유동적 O야. 유동적 O.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죽겠어 지금.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나왔다. 유동적 O. 그럼 확정적 O가 되려면 비용이 더 클 때. 됐죠? 그것을 고비하라고 한다. 고비야. 예? 자, 이제 저가상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 지역에서 여기 수선비가 더 컸을 때, 그럼 공가 현상도 나오고, 친입 개선 과정으로 여가 현상을 설명할 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이 더 클 때, 고가주택 지역에 비용이 클 때 하향여가라는 말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문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잘 안 나와 사실은. 자, 저가주택 지역입니다.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 노후가 되면 수선 여부를 따질 때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를 하고.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 중에서 어디가 일반적으로 커요? 수선비가 더 커요. 그리고 수선하지 않습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계속 저가주택 지역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만약에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하고 수선이랑 가치 증가를 하고 비교해요.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가치 증가율이 더 커. 그러면 여기는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 여기는 고가주택지역으로 바뀌죠. 그 무슨 여가? 상향여가. 이렇게. 그러면 저가주택지역에서는 하향여가라는 말은 안 나와. 저가주택지역에서는 무슨 여가? 상향여가. 그럼 저가주택지역에서 상향여가 했다 해서 무조건 O는 아니야. 그러면 저가주택지역에서 가치 증가율이 클 때 상향여가라는 소리야. 이걸 저가상이라고 한다. 저가상. 저가상은 저가주택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증가율이 더 클 때 상향여가다. 고비하는 고가주택지역에서 수선비가 더 클 때 상향여가다. 하향여가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은 46쪽에 있는 기출지문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정리돼요. 효율적 시장은 지난주 했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이제 50쪽에는 지대이론으로 갑니다. 자, 쉬었답니다.